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전체 행사의 주제가 소셜 프리즘 세미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소셜 프리즘보다는 좀 포커스를, 용어의 선택이지만은 포커스란 말에 저는 의미를 두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세션이 한 4개가 나눠져 있는데 선택 강좌로 들어오셨죠?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 주제가 소셜하고 뉴스하라 이건데요.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고 저는 현재는 뉴스로 사회사업을 한다, 뉴스로서 사회복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소셜이 제 생명이고 저의 생활이기도 하고 제가 먹고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위키트리는 아마 아시는 분은 뭐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SNS 기반의 국내 최고의 매체로 여러 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파람 등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신속한 보도를 하고 객관적인 그런 보도를 하는 매체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매체에 가기 전에 복지TV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과연 이 SNS 시대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힐 것인가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요. 만 7년의 그 고시를 낙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IMF가 터졌고 저에게 주어졌던 근무 환경은 영등포 역전에 누워있는 노숙자 200명을 보호하라. 이게 저한테 주어졌던 미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책상 하나, 컴퓨터도 없이 그 환경에서 200명의 노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자원개발 잘 하지 않습니까? 자원개발을 잘하고 또 투쟁을 해야 됐고 그 영등포 역전에 가면 거기는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에서는 노숙자들로 인하여 자기들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또 장사도 안 된다. 그러니 노숙자를 철거해달라. 그런데 저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오히려 더 꼬여든다. 저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달라는 수많은 민원을 넣었겠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97년 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이 실직 노숙자 문제를 길바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서비스 기반이 없었습니다. 푸드뱅크 어떤 거 만들어야 되겠죠. 또 이 사람들 중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의사, 약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의료검진, 또 이미용 봉사,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뱅크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문턱마저 높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수혜자로서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자존심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턱은, 그분들에게 문턱은 높지 않은데 아직은 내가 수혜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억울하고 내가 노숙자가 된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래처의 잘못으로 부도를 맞고 길바닥에 내가 앉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에 돌아갈 수 없고 내가 돌아갈 곳은 이 역전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밖에 없을 때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의 문턱조차 못 다해서 아웃리치를 나가는 거죠. 영등포 역 주변에 오비공원이라는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요소요소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다녀보면 저희가 예측했던 바대로 그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실직 노숙자로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서 비복지 상태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한 4년 정도를 좀 노숙자 보호 사업에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개발 지원 사업을 2년 정도 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IT 솔루션 센터 소장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개발 국가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2005년도 10월 달에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파키스탄 만세라 시티를 중심으로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약 40초 정도 좌우 상하로 히말라야 계곡을 흔들었고 그 사람들의 질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초가집 수준입니다. 흙과 돌과 얼기설기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순간 40초 만에 8만 명이 죽었고 3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는 애플 프로젝트를 만든 게 그 이유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해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긴급하게 대응을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는 많이 취하지 못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언론 쪽에 발을 담게 됐어요. 언론 쪽에 발을 담게 됐는데 그 이전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개발 국가인 캄보디아에 제가 2번, 파키스탄에 2번, 라오스, 태국,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연해주에 있는 우수리스크 지역의 아시노프카 마을에 있는 우리 고려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쭉 하면서 느낀 게 한국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2006, 7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소속된 국가의 수출액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10대, 11대 이렇게 잘 살게 됐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수혜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야 더 많은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싶어서 경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747 후보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8개월 동안 모바일 상황실장으로 몸빵을 해줬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영향을 저한테 미쳐주신 분이 전 사회복지사 협회회장이셨던 김상희 전 장관님이셨는데, 장관님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강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패친 페이스북 친구분 한 분이 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공감, 100% 공감한다는 의미로 제가 공유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수 있을까요? 어드보커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사회복지사로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노숙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속에서 던져진 본인만의 욕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욕구를 우리는 파편적으로 줄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그분을 팔로우업을 해보면 여전히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영역이 과연 그 사회사업법 안에만 존재하느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법으로 얘기한다면 사회사업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활동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인권 문제라든지 소비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등을 현재로 함께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저는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력이 필요한 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 총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캠프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로 나갔을 것인가. 내가 만들어준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의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비복지적, 반복지적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낙인 찍습니다. 낙선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미국의 국회의원과 연계를 맺고 상원의원들의 캠프에 들어서 공약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죠.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에 관여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리고 요구는 많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죠. 사회복지 정책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거죠. 힘없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은 길 잘 들여진 조직, 예산만 주면 넙죽넙죽 인사 잘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조직으로 밖에는 더 보이겠는가. 제가 사협회에 있을 때 고민했던 또 하나의 테마는 간호사들은 정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로비를 해요. 합법적인 기부금을 내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사 제가 있을 때만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후보들에게 기부금을 과연 나는 얼마나 내는가. 기부자로서 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요구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치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매체력입니다. 과연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를 이 세상에 몇 명이 들을까요? 내 말 한마디를 10명이 듣겠습니까? 100명이 듣겠습니까? 10,000명? 100만 명이 듣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분야든 먼저 앞서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위터에 기반한 위키트리에서 최근에는 이제 기록이 깨졌는데 제 기사 한 건이 330만 건이 트위터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경찰청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깨끗하게 백기를 받아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나는 정통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뉴스로서 사회사업을 한다. 이 사회의 문제, 사회복지의 출발은 문제고 그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프로그램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꼭 변화 아닙니까?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 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은 변화죠. 그 프로그램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홍보 담당이 있어요. 그 사람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시간은 내가 왜 소셜 네트워킹 시대라고 이 자료에는 있는데 이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소셜 뉴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개인 하나가 모두가 뉴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스스로가 기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기자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자료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뉴스는 동서남북의 이니셜을 뉴스라고 합니다. 그게 뉴스인 겁니다. 기자가 기자협회나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쓰는 말만 뉴스가 아니고요. 모두가 기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오마이뉴스가 10여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시민 기자의 개념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나 편집 데스크에서는 많이 잘라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글만 수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그 기사를 여러분들 쓰고 싶습니까? 쓰고 싶지 않으시죠? 내가 쓰는 글마다 한 명이 읽든 두 명이 읽든 세 명이 읽든 100명이 읽든 100만 명이 읽든 읽어주고 상대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면 여러분들은 시작부터가 기자인 것입니다. 나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면 그걸 누가 읽어주겠어요? 지인들은 읽어주고 축하해주겠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명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SNS 혁명과 소셜하고 뉴스화라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NS 혁명이란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죠? 이번 선거에도 SNS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작년 6.2 지방선거에서도 SNS, 특히 트위터가 큰 역할을 했죠. 잠깐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없으신 분, 트위터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이신 분, 2000명, 3000명, 5000명,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 이상이신 분, 한 분이신가요? 두 분.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안 갖고 계신 분보다는 갖고 계신 분이 많네요. SNS 시대의 최고의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인터넷 접속할 수가 있고,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를 즉석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약간의 성격이 틀린데요. 문제 제기용으로는 트위터가 짱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이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 안에 모든 세상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몇 초 만에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4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모 기관에 가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유기다. 내가 어느 지역사회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그 즉석에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SOS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 강의가 끝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직무유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덴마크의 유명한 미디어 전문가 토마스 백단이라는 사람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왜 이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요. 신문은 1906년 독일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신문이 최초의 신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일 왼쪽의 그림을 보면 로컬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 신문, 방송, 라디오, TV,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과연 우리 동네의 소식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구전이겠죠, 구전. 곧 장터를 이야기합니다. 장터고 빨래터고 우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화폐가 있으면 화폐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소식은 이런 게 있어, 상대방의 소식은 이런 게 있어라고 정보가 이렇게 교환이 됐죠. 그걸 로컬 마켓 플레이스라고 했는데요. 이건 영원히 갑니다. 통신망이 전기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플레이스지만 주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와 매거진이 나오고 라디오, 텔레비전,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소셜 뉴스, 마지막은 타겟으로 갑니다. 지금이 2010년을 지나서 11년, 1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그림을 보면 소셜 네트워크 시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소셜 뉴스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웹사이트에 계십니까? 블로그에 계십니까?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 계십니까? 세계는 현재 소셜 뉴스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욕구에 진화하는 속도는, 욕구가 전파되는 속도는 인터넷 속도가 맞먹습니다. 초당 20km의 속도로 우리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서비스의 전달 속도는 어떻습니까? 초당 몇 킬로미터입니까? 전 이걸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이트판이라든지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아직도 소셜 뉴스에는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정보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장애인이 기관에서, 인하학교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속도와 파워를 갖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 속도는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지역사회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을 옹호할 수 있는 굉장한 창과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소셜 시대의 소셜 워커들이 핵심적인 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외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트위터에 보십시오. 사회복지사 한번 타임라인에 쳐보십시오. 하루에 몇 개 나오나. 하루에 10개도 나올까 말까.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거죠. 남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트위터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에 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상담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세상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를 담당을 했던 홍보 책임자를 거느린 자신이든 홍보 업무를 담당할 자신이든 이 점 어디인가에 나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 표가 X축은 연도인데 Y축은 뭡니까? Y축은요, 서비스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X축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5년 단위로 우리 미디어가 발전해온 그 도표를 쭉 그려보면
여기서 보여줬던 로컬 마켓플레이스가 계속 가장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와 매거진. 그러나 이 2010년부터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점으로 해서 미디어의 환경이 바뀝니다. 미디어를 접하는 유저들의 심리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뉴스페이퍼, 라디오, 텔레비전 등등등 플랫폼을 제공했던 주체가 여론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시대에는 반대로 기존의 신문을 폐간을 시키면서 내 스스로가 1인 미디어 시대를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1인 미디어로서 사회복지 현장을 끌고 가고 사회복지 정책을 바꿔놓고 법률을 개정해놓고 그러한 시대가 현재의 시대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할 게 아닙니다. 아동복지부터 해서 수많은 필드의 정책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우리가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보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역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왼쪽 상단과 우측 하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없이 자기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웹사이트 정도의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네트워크는 왼쪽 삼각의 저 그림처럼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상에서 이슈를 끌어내고 이슈를 더 키워서 우리의 공통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강의가 그래서 필요하겠죠. 이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야기 나누는 행위를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것,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인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안 해보신 분은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대화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제가 A고 B에게 말을 합니다. 멘션을 날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저에게 리플라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방금 멘션을 날리고 그 리플라이를 받은 것은 공개적으로 다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DM, 비밀글로, 쪽지글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익숙하시죠? 그러나 과거에 없는 거, 퍼나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리트윗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과 사람, 2자, 3자, 5자, 다자가 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사용 설명이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겁니다. 절대 어려우니까 막판 뒤집기가 또 됐죠. 트위터는 이 힘이 있습니다. 투표율을 무상급식부터 해서 지난 11.6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요. 언론이 2001년도까지만 해도 기존의 프린트 중심의 전통적인 언론이 절대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비슷비슷하고 12년부터는 우리의 소셜 뉴스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소셜 뉴스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완전히 기성의 매체는 가라.
그 시대가 옵니다. 10년 동안의 변화의 추이가 있었고 단 3년 안에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체가 바뀔 텐데 1인 매체, 1인 미디어인 여러분과 복지관은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위키트리가 트위터에서 1등했다는 소식이고 이번 보궐선거에도 트윗파워 1, 2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홍보 전략, 우리 복지관의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할까? 왜 홍보할까? 후원자를 개발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를 개발해야 되고, 그죠? 또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기관의 진정성과 전문성과 부족한 부분을 알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죠? 세상의 선수들은 다 SNS 상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물론 연차가 다 있어서 새내기와 10년, 20년 되신 분이 섞여 계신 것 같은데, 과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 기관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전 첫 출발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4학년 사회복지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요. 초심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사회복지사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 기관은 왜 이 지역사회, 이 번지에 왜 있는 거죠? 답은, 신문의 답은 독자이듯이 우리 사회복지의 답은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클라이언트에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주의에 빠져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를 의자는 마아 위에 양양을 입니다. 그죠?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섬기고 있을 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면 SNS상에는 굉장한 울림이 됩니다.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그 고충, 그 고통, 그 슬픔을 끌어안은 나의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지 혹시 아세요? SNS에는 1대 9대 9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의 진정성 있는 정보는 9명에게 전달이 되고 9명이 그 정보를 각각 해석을 해서 팩트 플러스 해석을 해서 90명에게 퍼나갑니다. 첫 출발은 1로부터 시작을 하죠. 진정성 있는 스타트 라인의 이 1,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홍보 기지고 확산의 엔진은 트위터입니다. 정확히 연결되어 있고요. 수많은 유튜브 속에도 완전 백과사전처럼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영상, 언어만 영어나 기타 중국어나 일본어나 바꿔보면요, 여러분들이 찾는 모든 영상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수준만 높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영상 다 있습니다. 세상에 써먹을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라인의 홍보 중심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기존의 홈페이지는 컨텐츠를 가둬놓는 역할만 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시는 기관 홈페이지에 하루에 500명 이상 오는 홈페이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들어와도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고 봉사자들 정도만 들어오고 어쩌다가 들어오고 그죠?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계속 기대하실 겁니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찾아 나서야죠.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찾아 나서야죠. 그럴 경우에 이 하나의 컨텐츠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천 배의 확산이 될 겁니다. 수천 배로 확산이 될 겁니다. 숫자로 나와요. 100명이 보던 저 컨텐츠 하나가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SNS가 포털 사이트를 금년 6월 현재로 추월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동향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한국도 지난 8월 이전에 이미 싸이월드를 페이스북이 제쳤습니다.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관 홍보용 싸이월드도 있죠. 그런 이유는 페이스북이 대세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위키트리에 와서 10개의 나눔 기사를 써왔습니다. 총 1200만 건의 트위터 노출이 있었고요. 조회수는 25,000건밖에 안 됐지만 1200만 건의 트위터 노출수, 그리고 리트윗, 제 말을 전해준 사람이 3,100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약 6,500만 원 정도의 현물과 금품이 모금이 됐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글 쓰면 돈 나오는데. 나 후원금 모집하려고 여러분 글 안 쓰시겠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글 쓰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셜 블로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위키트리에는 이 소셜 블로그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사회복지 분야는 돈을 받지 않고 소셜 블로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좋고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도 좋고요.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든 어떠한 행사를 하든 좋습니다. 모든 형태의 그 글들을 담아서 블로그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 한 건당 평균 20만에서 많게는 100만 건 가까이 트위터에 노출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런 자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관심이 있으시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만들어 놓고 배점 휴업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관에서는 주기사기로 이 홍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연계된 소셜 블로그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기관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5분 지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원고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또 기능적인 부분, 트위터는 어떻게 하고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왜 기자인가, 내 주변에 왜 뉴스가 넘쳐 흐르고 사회복지는 뉴스의 밭인가 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이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업무 보시면서 SNS 홍보와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이에요? 3시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2시 반에 끝내는 줄 알고 좀 다급하게 했어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셜 블로그가 인쇄기업에서는 OPM이라는 형태로 소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서울시도 들어있고요. 외교통상부도 이 안에 들어있고 한나라당도 이 안에 들어있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면 희망 드림 뉴스라고 하는 OPM. OPM은 원퍼슨 미디어의 이니셜이 OPM입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요. 평화재단에 근무하는 자원 활동가입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지금 한 3년 가까이 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예요. 청춘 콘서트 버전 1이 끝났죠. 안철수 교수, 박경철 해서 끝났는데 그 버전 2의 주제는 몸빵 스토리입니다. 몸빵 스토리. 청년들이 몸빵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앞선 세대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지적인 연구 결과도 많이 있겠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죠? 청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알고 싶어도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고 키워본 그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총각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그런 겁니다. 몸빵 스토리를 2단계로 하는데 이 청년이 끊임없는 글을 쓰도록 제가 인파워먼트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파워 블로거기도 하지만은 자네한테 이걸 만들어 줄 테니 자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 기반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20대가 바라는 새 서울시장의 내구조라는 글을 썼는데요. 조회수가 2119건이죠. 근데 트위터에는 36만 건이 노출됐습니다.
옆에 페이스북 보면 30명이 이 글을 자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퍼나갔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27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하시면서 좋아요 잘 누르세요? 잘 누르시는 분도 있고 되게 인색하신 분도 있죠. 눈으로만 보고 뭐 좋아요 잘 안 눌러주시는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에는 좋아요를 왜 눌러야 되는지를 몰랐는데요. 지금은 정말 내 친구가 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마워서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실제로 제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아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할 줄을 몰라요.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페이스북 활용을 하십니까? 제일 애석한 게 예를 들어서 그 박영석 대장 히말라야에서 지금 실종됐잖아요. 그분의 소식을 과연 좋아요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좋아요를 눌러서 친구들에게 알려도 주고 싶은데 이게 정서상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지금.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 쪽하고 아주 밀접하죠. 북한 아이들이 사라져간다. 우리의 이 동족의 북한 아이들이 사라져간다. 저 뉴스를 법륜스님이 굉장히 그 북한 지원 사업에 애를 쓰시는데 이 기사는 2,340건이 조회가 됐고 트위터에는 39만 건이 노출됐습니다. 트위터에 39만 건이 노출된다는 건 굉장한 파급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파급이 있는 거예요. 88명이 리트윗을 했어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88명이 리트윗을 해준다는 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트위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글을 써가지고 몇 명이 리트윗을 해주고 몇 명이 답을 달아주고 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2,700건 단일 기사를 2,700건이 리트윗이 났었는데 그건 이제 실종아동 찾아주기와 관련된 캠페인 RT 운동이었어요. 150만 그 기사가 330만 건이 트위터에 노출이 됐거든요. 150만 건은 제가 그 캠페인 운동을 했는데 중간에 이회수 선생이 RT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회수 선생이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 소식은 다 들으셨죠. 실제 그런지는 혹시 이회수가 진짜 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홍보대사이기도 해요. 자살 예방. 그쪽에는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 다양한 기관에 지금 약 40개 가까운 기관에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들, 그죠? 여러분들 기관의 뉴스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인가요? 그 기관의 의정부 실버 뉴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기법을 갈 거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당하고 있을까. 효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는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회가 참 됐어요. 그 현장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뉴스가 되는 거죠. 이 의정부 실버 뉴스다 하면 노인 학대를 고발하고
재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노인 학대가 예상되거나 반복적으로 진행되거나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줘야 되겠고, 또 노인을 잘 공경하는 사례, 그런 사례에서는 널리 그 사례를 우리가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노인 분야를 예를 든다면, 노인 학대와 관련돼서 예를 든다면, 나만큼 노인 학대의 전문가가 어딨냐 이거죠. 어느 기자가 전에 들어서 기사를 쓴다. 왜곡되지 않을까요?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거나 이게 왜곡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특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서 쓰잖아요. 그죠? 보고서가 뉴스 아닌가요?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보고서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가 뭐 외부 기관에 나가든 아니면 소식지에 나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뉴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OPM은 충분히 발행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 기사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로 다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제가 읽었다면 저는 제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미투데이로 3배로 이 기사를 퍼 날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친구인 10,000명에게 이 기사가 노출이 되는 거죠. 제 팔로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감동적이었거나 아니면 분노가 끌어오르거나 리트윗을 하는 거죠. 그 리트윗이 어디까지 가느냐? 1차적으로는 다른 매체에 갑니다.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100건이 넘으면요, 그거 반드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 리트윗 100건이 나는 것을 제가 소속된 위키트리에서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일반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100건 정도 리트윗이 나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100명이 주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정도라면 이건 뉴스라는 겁니다. 10명에게 가도 뉴스지만 100명에게 전달될 정도라면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를 갖고 오늘 소셜 프리즘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50명이 끼리만 뭉쳐도 한 번씩만 리트윗만 해줘도 그 자체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50명이 알티를 했을까? 통계 지표에 잡히거든요. 트윗 트렌드라든지 트윗 애드온즈라든지 그런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왜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또 찾아가서 당신은 왜 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라고 까대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관의 언론에 홍보하기, 내가 언론인데 누구한테 홍보를 해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언론인데 지금도 기관에서 보도자료 써가지고 지역사회 언론에 중앙지에 열심히 보내시죠. 그 시간이면 우리의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 등등등에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공지사항, 뭐 1번 공지사항이 있다. 클릭을 해서 그 URL만 따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공유하기로 얼마든지 타고 갈 수 있거든요. 내 친구들에게 기관의 팬페이지를 운영을 한다면 친구에게 공유하는 방식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 알려드리려고. 다 아시죠? 그리고 팬페이지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모르시는 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룹을 만들면 카페처럼 만듭니다. 동일한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가면 수만 명의 그룹을 또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친구는 5,000명이지만 페이스북은 5,000명이지만 받아보기 서비스가 최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위터의 친구처럼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을 잘 활용을 하셔서 후원금 모집을 하거나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기관 홍보는 자동으로 될 수 있답니다. 홍보를 위한 홍보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가 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독거노인들의 그 난당 시스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연탄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매체에 해봐야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슈가 안 되면 내가 이 기사를 달아서 누군가를 조져가지고 광고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다뤄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여러분들 첫째 자체가 매체다. 내가 기자고 내가 매체고 우리 기관 자체가 매체라는 거. 매체는 미디어예요, 미디어. 방송이 매체잖아요. 미디어잖아요. 그죠? 복지관은 왜 미디어가 못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미디어가 홈페이지만 있다고 해서 미디어 기능 안 됩니다. 파급 효과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드릴 수 있는, 무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소셜 블로그를 이용하면, 이 사람이 글을 쓰면 저 조회수가 10분의 1 미만이에요. 글 자기 블로그에서는 200명 이상 이 글을 안 읽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직접 조회수가 저렇고 트위터에는 39만 건이 노출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다. 적극 활용하시고 잘 써주셔서 지역사회에 위대한 존재는 아니어도 우러러 보이는 그런 존재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저를 만나면 꼭 이것만큼은 좀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위키트리 뉴스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저 기사를 접해서 들어와서 페이스북이나 연결할 수 있는지? 트위터로 하는 거예요.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위키트리 계정이 약 9만 명 정도 돼요, 팔로우가. 근데 언론사잖아요. 언론사이기 때문에 제3의 시각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우리 둘이가 친구입니다. 제가 이 진명 선생님, 네, 게 아니에요. 용어나 메뉴의 배치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메일 주고받을 때 시간 구애 안 받죠. 답변을 빨리 해달라 말라 그 정도의 시간적 구애는 있지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두 번째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안 받죠. 세 번째는 대상의 제약. 제 페이스북 친구가 4,000명이 넘고 트위터가 6,000명 정도가 됐는데 저는 10,000명의 친구가 있는 거죠. 10,000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에는 우리끼리만 서로가 팔로잉과 팔로워,
또 친구, 페이스북으로 친구만 맺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열심히 하겠다 해서 서로가 친구가 되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꿔나갑니다. 각 분야별로 이슈를 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부 등등의 디임을 날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론이 돼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몇십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뭉쳤는데 이 사람들의 팔로우를 더해보니까 100만 명이야. 과연 100만 명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없겠죠? 나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매체를 선택합니다. 위키트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사회복지의 가치를 한 세상에다 뿌리고 문제 제기하고 바꿔놓겠다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필드에서 이러한 동지를 제가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때로는 인권에 대한 문제, 누군가를 향해서 치명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지영의 도가니, 제가 상담했던 사례는 도가니보다 훨씬 더 악독한 사례였어요. 우리 사회복지의 대선배였고 장관급이었죠. 아이 둘을 패 죽였고 안매장했고, 여학생, 그 초등학생, 여학생들은 식모사료 집으로 데려가서 데리고 자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성폭행하고, 그런 현장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사회복지 최고의 어른이 그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물러나라고 했고 물러났죠.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제가 권유하지도 않았고. 왜? 개인에게 신분의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저쪽 도가니에서, 광주 도가니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죠? 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가장 크게 옹호해야 될 우리 현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누구 하나도, 사회복지사 어느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더라면 이 사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화로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침묵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 고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SNS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당 20km의 속도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모든 이 관계망 속에 전달되어지는 정보 하나하나가 초속 20km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글 하나하나가 초속 20km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 뉴스의 시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소셜 뉴스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요, 이게 그 매체와 독자 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매체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복지기관을 제가 통칭해서 복지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복지관은 매체다 이겁니다. 개인도 매체인데 수십 명의 조직을 거느린 복지관은 얼마나 더 큰 매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매체는 우리 복지관과 클라이언트, 복지관과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신문사와 독자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독자와 독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은 되지 않았죠. 사회복지사들이
기관과 기관 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끼리 수평적으로 모이기가 쉽나요? 학교 동문들은 뭐 쉽게 이렇게 네트워크기는 쉬웠겠지만 동문이 아니거나 과거에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근무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차단됐죠. 그죠? 이게 매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복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저 빨간 점을 이게 복지관 내지는 언론사라고 봤을 때, 노란 점을 클라이언트 내지는 우리 소셜 워커라고 봤을 때 다자간 동시에 네트워킹되는 시대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페이스북, 트위터는 이 역할을 충분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현재도 그렇고 우리 복지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기에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내용들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많이 있나요? 행사 중심의 정보가 더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인 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와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저는 그게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페이스북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진다면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충분히 1대1 관계될 수 있죠. 또 그 사람은 우리 담당 선생님들 A, B, C, D 4명이 있다면 4명 모두하고 친구를 맺어서 다양한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네트워크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명을 해서 파편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죠. 배너만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관 홈페이지에 굉장히 지나친 케이스가 노출되는 게 문제라면 그 담당한 선생님들의 페이스북과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의 공식 페이스북을 계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가 미디어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듯이 복지관 홈페이지, 복지관의 트위터 계정, 복지관의 페이스북 계정 자체가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흘러가는 정보가 뭐냐? 그게 뉴스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전해주는 이야기, 또 내가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나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떤 기자가 내가 관리하는 나의 파트너인, 나의 소비자인 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소식을 나보다 더 정확히 깊이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SNS 시대에는 개인 미디어의 플랫폼 기반 위에 내가 최고의 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고 똑같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이러한 욕구를 가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밑줄인데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계가 이렇게 뭉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10,000명이 서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뭉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 명이 각자 10,000명씩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 물론 중복이 많이 되겠죠. 사실상 10,000명이면 이번 그 서울시 선거를 이끈 그 트위터 이용자는 4,000명이 안 됩니다. 4,000명이 뭉쳐서 서울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도 없는 사람을. 우리 사회복지사 10,000명 한 번에 모이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워 트위터러가 되시고 10,000명을 거느린 10,000명의 팔로워를 가지신 50명이 뭉치면 몇만 명입니까? 500만인가요? 숫자 맞나요? 500만 명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500만 명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간 큰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한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중에 어찌 보면은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의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과서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그런데 너 왜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에만 적용될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130만 명의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등이 와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를 상당한 사람들이 복지관이나 그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속에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국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퍼나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글로벌 쉐어링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익숙한 거죠. 교통사고가 났다. 이 현장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죠. 많이 보셨잖아요.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상태를 두고 사진 찍기 바쁘죠, 서로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진을 찍나요? 그죠? 많이 찍죠. 아까도 저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많은 휴먼 인포메이션이 창출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기록만 할 뿐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6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을 포기하고 다문화 시대다라고 천명한 게 6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인종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죠.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10살 먹은 아이들이 피부색이 틀리다고 복지관에 와서 선생님한테 하소연할 때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 혼자 참아라. 너는 소수자니까 너는 너 혼자 입 다물고 살면 모두가 편한데 너 왜 울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종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도 안 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SNS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뭉쳐야 되고 뭉치기 위해서 홍보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되고 공청회해야 되고 토론회해야 되고 또 그 정치인들 초청해야 되고 이 수많은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비용 제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100배 이상 커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을 100배 이상 크게는 수천 배를 키워줄 이 SNS를 우리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장을 우리는 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파워는 나옵니다. 트위터가 바뀌었습니다. 이 뒤 자막을 보면 트위터 is not a social network. 처음에는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트위터가. 그러나 지금은 트위터는 뉴스다 라고 케빈 타우 부사장이 작년 10월 달에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멘션 창 위에 처음에는 트위터 What are you doing? 이었습니다. 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그러다가 What are you doing?에서 작년부터 What's happening? 네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니에 대해서 나는 뭐 하고 있다라는 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그랬는데 소셜 뉴스 시대에는 이게 바뀌는 거죠. 네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글로써 남길 수 있죠. 사진 찍을 수 있죠.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글 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동영상 찍는 사람이 기자 아닙니까? 기자잖아요. 직업적인 신문사나 방송국처럼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 소속은 복지관이지만 역할은 기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What's happening?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글 쓰고 사진 찍고 영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할 수 있죠. 그 팩트가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왜곡시키지 않잖아요. 왜곡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장애 아동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얻어맞았다.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 찍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what's happening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는 찍고 쓰고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what's happening이 작년 추석 연휴 첫날 홍대 입구에서 그 엄청난 물폭탄이 서울에 터졌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이나 올해 특히 올해 7월달 8월달 물폭탄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취재했나요?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우면산 산사태 나는 거 기자가 찍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이 찍었잖아요. 그 영상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삽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그 산사태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고 내 손에는 항상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국민 모두가 기자인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더할 나이가 없죠. 왜? 지역사회 조직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죠.
작년 해운대에서 5층, 38층짜리가 그 빌딩이 불났을 때 이것도 시민이 찍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톱에 올랐던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KTX를 고장철로 규정을 해준 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KTX를 타고 이동을 해서 뭐 100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터널 속에서 멈췄다. 시간이 들어서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그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그죠? KTX를 기다리거나 타고 내릴 사람이나 또 타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애절하고 절박하고 큰 가치가 있는, 가치를 잃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장소를 이동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KTX가 멈췄다? 이거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KTX에 민감하게 멈추기만 하면 트위터로 쏘고 고장나기만 하면 언론에 터지고 끊임없이 KTX를 공격하는 거죠. 가장 신랄하게 공격을 한 게 사실 저였는데요. 제가 철도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제 친구 500명이, 제 선배들 수천 명이 철도에 있는데 그 허준영 경찰청장이 KTX 사장이 됐죠. 전혀 철도의 전문가가 아닌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노조를 무조건 해체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증진하면서 그런다면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말을 안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차량의 정부의 주기를 2배로 늘리면서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비해야 될 것을 2달에 한 번 정비하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서 탈선을 한다면 무고한 국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감시하고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이 아마 공기업 중에 가장 SNS 특별부서가 생겼거든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제 고향이기도 한 코레일의 SNS의 지수를 가장 크게 높여준 게 저희 위키트리가 되겠습니다. 인증샷 놀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 6.2 지방선거 때 인증샷 놀이가 시작을 해서 선거의 모든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죠. 한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임산부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애 낳으러 왔어요. 애 낳았어요. 하는 스토리가 된 겁니다. 수많은 인증샷들이 있었고 올해도 김재동이 이건 이효리가 개하고 투표소만 찍어서 올린 겁니다. 김경진 씨가 여성 잠옷을 입고 인증샷을 날린 거죠. 특히 주목할 기사 중에 하나가 왼쪽에는 현재는 5만 7천인데 5만 6천 건의 조회수가 있고 트위터에 296만 건이 2시간 안에 진행된 일이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오후 3시 50분 현재 우상호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시 50분 현재 긴급 브리핑을 하고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가자마자 5만 6천 건의 직접 조회수와 296만의 트위터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진영 선생님하고 제가 친구인데 제가 A라고 하는 팩트를 들었어요. 들어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A가 했던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럼 제가 진영 씨한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모르는 뉴스에서 다뤘어요. 친구지간에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아니면 그 매체를 더 공감할까요? 친구죠. 팔로우라는 것은 바로 그
팔로잉과 팔로우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친구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키트리의 프로필 페이지가 5,000명이고 팬 페이지가 6,820명이에요. 그래도 10,000명이 넘죠. 1인당 최대 5,000명까지니까 10,000명이 5,000명씩 거느린 어마어마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트위터가 9만 명이 가깝다고 그러죠. 그 개인의 팔로워가 또 수백 명에서 수만 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못하면,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두 기사를 올리시잖아요. 그럼 네. 그 기사가 자연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송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계신 기관에서 이러한 기사를 올렸어요. 올리면 우리 편집팀에서 이 내용을 보고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북한 아이들이 사라져간다. 그 다음에 이 URL이 뜨고 뒤에는 컷을 어떻게 다느냐. 에 따라서 좀 틀린데 국력의 우리 동포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컷을 답니다. 그 내용이 그 9만 명의 친구들에게 쫙 퍼지거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클릭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그 1차적으로 받은 나의 팔로워가 내 팔로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겠어. 리트윗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1차에 받아본 팔로워가 이 소식을 또 2차로 또 3차로 4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보면 RT, 어떤 일정한 내용 RT, 일정한 내용 RT가 여러 번 있는 것은 몇 단계를 거쳐서 그분한테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걸 자기가 다시 또 RT, 리트윗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그 그림이 있었죠. 빨간 거에다가 노란 거 몇 개 수직적인 관계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들 익숙해 있어요. 이 기사 네이버에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하루에 네이버 2-3번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네이버 펴보고 있습니다. 메일을 확인할 때만 들어가고, 왜? 제가 최신의 뉴스를 더 많이 다루는데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를 뺑 돌아갑니다. 네이버에 걸리는 상당수의 기사가 제가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위키트리를 통해서 먼저 나간 건데 제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키트리에다가 글을 쓰신다는 것은 가장 빠른 뉴스와 가장 멀리 이 기사를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글을 써서 기사가 나오면은 저작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작권은 본인에게입니다. 그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3만 건이 리트윗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작권은 글 쓴 사람에게 있는 거고 위키트리는 그 배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트위터로 쏘아주느냐 쏘아주지 않느냐의 판단은 전적으로 위키트리가 하는 거죠. 독자들이 널리 공감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글은 무조건 쏘아드리고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팩트를 추가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다거나 그런 것을 새로 고쳐서 퍼뜨려 주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올리는 사람이 다 진실만을 올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는 한번 검증을 해주시는 건가요? 한번 배포할 때? 1차적으로 글쓴이 자체가 검증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그죠? 근데 왜곡을 시킬 수가 있죠. 일례로 경찰청 강의 때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미인대 사건 아시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상납을 하면 네가 뭐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찰에게 이걸 줬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왜 났느냐? 그 해당 경찰관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빠졌고 누가 성상납을 요구했는가에 대한 것은 수사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SNS에는 집단지성이 하나가 작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또 경찰과 관련된 일인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130명의 그 깡패들이 집단 싸움을 했죠. 거기에 그 경찰 측에서는 그 CCTV 테이블을 SBS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잘했으니까 보냈겠죠. 그래서 SBS에서는 이걸 어떻게 왜곡했느냐? 경찰이 보는 앞에서 조폭을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고 경찰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왜곡이 됐어요. 테이프를 넘겨주는 경찰 입장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큰 불상사가 없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그것도 해당 인천경찰청에서 2번 글을 보냈습니다. 해당 경찰의 목소리 하나, 또 경찰청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 결과는 특히 우리는 조폭들 앞에서 비굴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체의 그 기사의 그 분위기를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매체가 SBS 기사를 보고 경찰들 무능하다, 비굴하다 이렇게 썼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정확히 뒤집어져서 언론 왜곡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그 조현호 청장이 그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징계를 줬거든요. 내부의 반발 이런 쪽으로 초점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단 그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바로 잡힌다. 제가 일하는 곳은 외국 인력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15개국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는데 네. 언어 문제가요. 웬만큼 여기서 한 3, 4년을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그 인식 정도가 이해 정도가 한 60%,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 영어는 잘합니다. 한국어에 맞추는 것보다는 한편으로 한국어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전략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샵 땡땡땡땡이라는 고유한 시그널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과 트위터 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은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데 한국어로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를 전혀 그렇죠. 배우지 않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한국어가 더 영어보다 더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영어를 한다는 거는 물론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언어 번역에 따라서 중국 교포들은 중국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영어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영어에 강한 경우에는 영어로서 대응을 해야 되고, 중국 교포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출신이 제일 많은 거죠.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여성들의 경우. 그러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혹시 시간이 5분 경과를 했습니다. OPM에 관심이 있으신 기관 대표 혹시 계세요?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별도로 연락을 드려도 됩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